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펄입니다. 펄이 빛나는 밤 2024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밤 10시고요. 2시간만 있으면 2025년입니다. 오늘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저와 같이 새해를 맞이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래서 왼쪽 위에 카운트다운 화면을 작게 넣어놨습니다. 저거 보면서 이제 가까워 오면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카운트다운 같이 하고 와 한번 하고 그렇게 새해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족과 함께 하지 않냐고요? 여러분도 가족이에요. 자, 계속 하다 왔어요. 네. 첫 곡은 빅 나티의 마침표 듣겠습니다. 네, 첫 곡은 빅 나티의 마침표였습니다. 야, 이거 참 1년이 빨리 갑니다. 그런 말 아시죠? 나이 먹을수록 더 빨리 간다고. 뭐 새로울 게 없으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도 참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여름에 이제 신세를 조지고 그리고 이제 있다가 2월 달에 그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몇 달 정도 이제 침묵하고 있다가 그 삼체 넷플릭스에서 이제 삼체 드라마가 나오면서 근데 이거는 못 참겠다 하고 그 삼체 소설 설명회를 하면서 유튜브에 복귀를 했지요. 그게 벌써 한 언제였죠? 4월이었나요? 시간이 참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또 유튜브 오랜만에 시작을 했는데 또 하다 보니 재미가 있어서 이것저것 찍으면서 다시 펄이 빛나는 밤도 하고 카페도 만들고 카페에 또 여러분이 재밌는 것들도 참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또 연말에는 굿즈도 만들고 참 바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그 2024년 1월에 했던 계획들은 잘 지키셨는지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나면서 신년 계획을 한번 이벤트로 해봐야겠다 해서 대인국 카페에다가 또 새해 계획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같이 보면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왜 못 지켰는지 추궁도 하고 잘 지켰으면 또 선물도 보내드리고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일까지 신년 계획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은 와서 써보세요. 그게 꼭 지켜지지 않더라도 마치 소원의 돌처럼 여기 쓰면은 그래도 뭔가 글로 남는 거니까요.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보다는 좀 나을 겁니다. 자,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펄이 빛나는 밤은 사연 좀 읽다가 자정 가까워 오면은 카운트다운 하는 그런 방송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침착맨 방송 때 뒤에서 열심히 조명 역할을 하시던 때부터 쭉 지켜봐온 펄떡이입니다. 장거리 연애로 혼자 운전하면서 펄밤 듣다 보니 저도 사연 한번 써봐야지 생각하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꽤나 긴 사연인데 그래도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16살, 즉 중3에 들어서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전에 연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슈들을 겪으며 이제는 연애는 멀리하고 열심히 놀고 공부만 하리라 다짐하며 새 학기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저희 담임 선생님은 첫날 소개를 하시며 한 가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반 안에서 사귀는 연애는 안 된다. 물론 저는 그럴 생각도 없었기에 신경 쓰지 않고 그 말을 넘겼더랬죠. 그 후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제 뒤에선 너무나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무리가 있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화를 낼 정도는 아니었지만 수업 시간에도 자기들끼리 떠들어서 꽤나 신경이 쓰였었죠. 그중 저의 바로 뒤에 앉아있던 호미는 반에서 남자애들과 친하게 놀곤 했는데 특히 호미의 안경을 쉬는 시간이면 뺏어가는 남자애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사춘기 소녀에게 안경을 벗기는 일이란 참으로 가혹한 일이었나 봅니다. 매번 호미는 자신의 쌩얼을 보이지 않기 위해 눈을 가리고 애들을 잡으러 가고 어쩔 땐 그냥 책상에 엎드려 여자애들에게 부탁해 안경을 돌려받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쉬는 시간이 다가오자 호미는 갑자기 저에게 안경을 맡기며 네가 들고 있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 평소 말 몇 마디 안 해본 사이다 보니 장난을 안 칠 것을 알고 당시 꽤나 키가 크고 덩치가 있던 저에게 맡기거니 했습니다. 안경을 뺏어가던 애들은 대부분 소위 일진무리였지만 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진 애들을 싫어하여 싸우는 일도 잦았기에 걔들은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저는 종이 울리면 안경을 돌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방송부 아나운서를 하고 있었고 그날은 방송부에 지원한 1학년 새내기들의 면접을 진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중학생 때에는 학교에 늦게까지 남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방송부 면접은 저에게 굉장히 신나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호미는 저에게 안경을 맡기며 쉬는 시간을 버텼고 결국 하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들떠있던 저는 반에서 유일하게 친하게 지낸 적이 없고 시끄럽게 굴면 스트레스였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친하게 지내고 싶던 호미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희 반은 대부분이 1학년 때 같은 반 애들이라서 호미 빼고는 거의 다 저와 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호미는 0.1초 만에 번호를 주기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절은 생각도 안 했던 저였기에 매우 당황했지만 이를 숨기며 싫은 말라고 하고선 방송부실로 향했습니다. 면접은 밤까지 이어졌고 늦은 시간까지 면접을 본 부원들은 면접을 기념하며 다 같이 노래방에서 놀았습니다. 노래방 서비스 시간까지 끝나갈 때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카톡이 왔습니다. 야, 내 번호 궁금하다 했지? 갑자기 울린 알림 소리에 휴대폰을 들어보니 호미의 이름으로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이가 없어 신나게 놀던 와중에도 잠시 멈춰 카톡을 켰습니다. 얘는 번호도 주기 싫다더니 왜 갑자기 연락을 했담 생각을 하며 너 번호 주기 싫다 했지 않냐? 라고 지금 생각하면 꽤 하남자스러운 카톡을 보냈습니다. 다 놀고 나서 집에 들어가며 연락을 했는데 사실 호미는 당시 너무나 갑작스레 번호를 물어본 저 때문에 당황을 한 나머지 뇌를 거치지도 않고 번호를 주기 싫다고 한 것이었더랬죠. 그 후 제 번호를 아는 친구에게 번호를 물어서 먼저 연락처에 추가하고 저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호미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며칠 정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연락을 하면서 호미와 꽤 잘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아침 저녁 인사를 하며 매일 연락을 하곤 했지요. 그런데 연락을 하다 보니 어느새 호미에게 관심이 생기게 되더군요. 꽤나 예쁜 외모, 하얀 피부와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가졌던 호미였기에 저는 뒤에서 떠드는 게 신경 쓰이면서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던 질투심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락을 길게도 하지 않은 며칠 후 저는 호미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 사실 너 좋아해. 우리 사귀자. 저는 호미가 먼저 연락을 했고 금방 친해질 수 있었기에 호미도 저에게 호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저의 생각과는 달리 호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더군요. 저는 너무 일찍 고백을 했구나. 선생님에게 자리를 바꿔달라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을 했더랬죠. 그러나 저의 걱정과 달리 다음날 아침 호미는 제가 사실 좋았지만 신중해야 할 것 같아 고민 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꽤나 오래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반에서 연애는 안 된다던 담임 선생님도 이를 알게 되었고 저희는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이 크게 뭐라 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첫날에 그렇게 연애는 안 된다고 했는데
심지어 선도부인 호미와 방송부 아나운서인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왕 사귀게 된 거 분위기 망치게 헤어지지 말고 끝까지 연애해라 라며 상당히 갱상도 친데레스러운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경상도 사투리로 읽었어야 하는군요.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까요? 내가 전날에 그렇게 연애는 안 된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약 1년간의 연애 동안 저희는 많은 추억을 만들었고 서로의 첫사랑이었던 만큼 많은 처음을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허나 아직 어리고 미숙한 16살의 남녀가 어루만지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마음이었을까요? 저희는 싸우는 일이 많아지고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헤어짐을 얘기하는 등 안 좋은 순간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사랑을 처음 겪는 저는 호미가 다른 남자와 노는 것에 많은 질투를 느꼈지만 호미는 그저 친구라며 노는 것에 너무 질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중3 모든 학기가 끝이 나고 고등학교 준비를 하며 졸업이 올 때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은 공부를 해야 한다며 평소와는 달리 너무나도 차분하고 정직하게 하지만 분명 망설임과 슬픔을 다 숨기지 못한 채 마음을 전하는 호미를 보며 저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카페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눈물을 펑펑 흘리며 호미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저 일찍 말해주지라고 울음 섞인 말만 반복했습니다. 여러 번 다퉜던 저희였지만 다툼이 헤어짐으로 번지지 않아야 한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마음을 다 정리하고 결론을 내린 호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정리하기 전에 일찍 말해주지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호미는 카페에 앉아 울고 있는 저를 애써 무시하며 자긴 먼저 가보겠다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래다 줄 거냐며 물어본 호미의 질문에 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물론 호미가 떠나고 1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한 입도 안 된 핫초코를 반납하고 뛰어가 같이 길을 걸었습니다. 걸어가는 길에 저는 얘기했습니다. 물론 헤어짐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공부와 대학을 위해 헤어진다면 난 널 기다리고 싶다. 수능 때까지 연애를 하지 않고 널 기다린다면 수능 끝나고 다시 만나자. 호미는 차마 숨기지 못한 슬픔을 눈에 비추면서도 특유의 밝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끝이 났고 꽤나 터무니없는 기약을 하며 서로의 발걸음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후 호미와 저는 꽤나 싱겁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만약 제 사연이 채택이 된다면 2편으로 또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연재물이었네. 알겠습니다. 연재하세요. 매드클라운의 신청곡은 매드클라운의 우리 집을 못 찾겠군요로 부탁드립니다. 울고 불던 10년 전의 기억 때문인지 겨울만 되면 찾아 듣게 되는 노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펄디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화이팅!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연재물이 하나가 올라왔네요. 연재 허락합니다. 연재해 주시고요. 매드클라운의 우리 집을 못 찾겠군요 듣겠습니다. 매드클라운의 우리 집을 못 찾겠군요 였습니다. 윈터뮤트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때는 바야흐로 중학생 시절 저에겐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호민이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는 거리가 조금 떨어진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민이가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통화를 하며 동네 맛집들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호민이는 그때 야, 배고픈데 집에 엄마도 없고 짜장면이나 시켜 먹을까 싶은데 여기 동네 어디가 맛있어? 라고 물어봤고 저는 여기 새로 생긴 집이 있는데 쭈펄각이라고 이제 막 오픈해서 짜장면 한 그릇 시켜도 군만두 서비스로 주더라. 거기서 시켜? 라고 자신있게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진짜? 거기 번호가 뭔데? 잠시만. 02에 땡땡땡에 땡땡땡땡 거기 번호야 라고 알려주었고 친구는 땡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저희 집 전화가 울리더군요. 탁. 여보세요? 저는 전화를 받았고 호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쭈펄각이죠? 간짜장 하나 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장난기를 주체 못하고 중국집 번호 대신 저희 집 번호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 당시 현대인들은 핸드폰을 주로 쓰게 되면서 집 전화는 중국집 배달을 시킬 때 말고는 안 쓴다는 사실을 이용해 당연히 저희 집 번호를 몰랐던 호민이에게 장난을 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거기 쭈팔각이죠? 간짜장 하나 주세요. 저는 웃음을 참으며 네, 간짜장 하나요. 주소가 어디시죠? 그리고 저희 개업 이벤트로 군만두 서비스 드리는데 바로 튀기는 거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뚜뚜.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짜릿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알아채지 못하고 군만두 얘기에 화색이 돈 듯한 그 녀석의 업된 목소리. 웃음을 참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4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집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까 간짜장 시켰던 사람인데 배달 아직인가요? 라는 물음에 저는 그만 웃음이 터졌고 죄송합니다. 펄떡이가 지금 군만두 튀기느라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어요. 라고 하니 그 친구는 욕을 한 바가지 끼얹으며 본인도 어이없던지 웃더군요. 야, 이 무친놈아, 진짜인 줄 알고 기다렸잖아. 배고파 뒤지겠구만. 저는 깔깔거리며 야, 호민아, 미안하다. 네가 진짜 속을 줄은 몰랐어. 여기 진짜 중국집 번호 알려줄게. 이제 02 땡땡땡에 땡땡땡땡. 그러자 그 친구는 반신반의하며 야, 너 이거 진짜지? 아니기만 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다 10분 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호민아, 간짜장 시켰어? 나도 중국집은 거기서만 시켜. 라고 말했고 그 친구는 시켰는데 너 또 장난친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거두지 않더군요. 이때 저는 장난기가 다시 한번 발동해버립니다. 사실 거기 내 친구 집 번호였어. 미안해. 네가 통화한 사장님은 사실 내 친구야. 라고 해버렸고 이게 웬걸? 그 친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차분한 말투로 나 사실 알고 있었어. 목소리만 들어도 아저씨 말투가 아니더군. 이건 2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네가 친구를 섭외했다는 것 말고는 결론이 안 났어. 내가 2번 당할 줄 알았지. 이미 내가 다른 중국집에서 간짜장 시켰고 너의 장난질은 여기서 끝이야. 라더군요. 아뿔싸. 결국 그 친구는 각자 다른 집에서 간짜장 하나씩을 시켜 간짜장 2개가 와버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장난으로 인해 밥 시간은 속절없이 지체가 되어버렸고 결국 그 친구의 어머니가 도착할 무렵 같은 타이밍에 간짜장이 도착해 나란히 간짜장 하나씩 먹었다는 나름 훈훈한 사연이었습니다. 네, 빌런은 저였고요. 연애에는 뚝딱이던 저이지만 장난에 있어선 장난의 신 로키 그 자체였던 제 어린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으셨으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것도 연재물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단골 비디오 가게 옆 주차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닭싸움을 했던 초등학교 시절 얘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곡은 드웨인 존슨의 You're Welcome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드웨인 존슨의 You're Welcome이었습니다. 모아나 OST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이불킥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펄떡이 여러분. 오늘은 회사에서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있어서 퇴근하자마자 달려와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사무실 공용 테이블에서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회의가 시작해 저는 바로 옆자리로 옮겨 앉았고 제가 앉았던 자리에는 사수가 앉았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사수의 동공이 흔들리며 여기 팬티가 있어? 라는 겁니다. 눈빛을 따라가니 정말 바닥에 팬티가 떨어져 있는데 아니 슈발 내 팬티인 것임! 아니 나는 분명 바지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내 팬티가 저기에 떨어져 있지? 저는 피와 식별을 위해 5초에서 10초간 그 팬티를 응시하다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제 바지춤에 손을 넣고 뒤적거렸습니다. 사수는 유니클로 에어리즘이라고 팬티에 쓰여있는 글씨를 읽다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그것이 제 팬티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물러설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당황하지 않은 척하며 에? 제 건데요? 하며 바로 집어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술렁대다가 발갛게 상기된 저의 얼굴을 보고 고맙게도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팬티는 잘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추리를 해보니 아무래도 집에서 급하게 옷을 입다가 상의에 다른 팬티 하나가 낑겨 들어갔는데 그걸 제가 계속 매달고 다니다가 회의 직전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존나 낡은 도깨비 빤스였습니다. 그리고 전 여자입니다. 신청곡은 지금은 헤어진 전 남친과 즐겨 들었던 The Smashing Pumpkins의 1979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데렐라가 아니고 빤데렐라. 나는 빤데렐라 일렐라 빤스 흘리지 마요 큰일 나요. 노래 듣겠습니다. Smashing Pumpkins의 1979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의 제목이 출사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제 출사표를 펄떡이 여러분들과 펄디에게 공표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 상담이나 고견을 여쭤보는 것은 절대 아니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평범하게 10대와 20대를 보내고 30대의 시작점을 밟고 있는 보통의 남자입니다. 저는 올해 9월 꽤 오래 해오던 인테리어 직업을 내려놓고 이집트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이집트라는 여행지에 주변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도 많이 걱정했지만 결국엔 떠나게 되었죠. 한 달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집트 여행은 너무 즐거웠어요. 다합이라는 곳에서는 처음으로 다이빙도 배우고 참 많은 사람들과 오랜 시간 그리워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왔습니다. 애군 민수님을 통해서 듣던 이집트의 유적들은 정말이지 설명보다 몇 배는 더 대단하고 멋진 경험을 저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 결론은 세계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되는 여행을요. 갑작스러운 퇴사 후 이집트 여행을 떠난 선택보다 더 뜬금없는 선택일지 모르지만 제가 여행하며 만난 여행자 친구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멋져 보이고 싶어서 떠나온 여행이 아닌 본인이 보고 듣고 느끼고 싶어 여행을 떠나온 그저 남들보다 여행을 좋아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제 여행은 2025년 8월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여행 중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 언어는 물론 진지하게 배워보고 싶은 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바로 사진입니다. 평소에도 예쁜 풍경이나 좋아하는 분위기의 사진을 찍는 걸 즐겼지만 여행을 하며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 바로 카메라를 구입하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지만 정말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 다짐은 첫 번째, 가능한 매일 인스타그램 업로드를 한다. 두 번째, 여행 중 국제 미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영어 공부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꼭 지키고 싶은 건 이 두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많은 펄떡이 여러분들과 펄디에게 이렇게 제 출사표가 소개된다면 더 용기가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사연으로 가장해 보내봅니다. 항상 마음에 평온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여봅니다. 제 다짐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사. 미천한 인스타 아이디 한 줄 올리고 가보겠습니다. 자, 소문자 WOU_THH. 자,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인스타. 저는 지금 저기 방송 중이라 지금은 구경할 수 없지만 팬분들께서,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구경해 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꼭 여행 잘 가실 수 있도록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근데 환율이 겁나 올라가지고 어떻게 그때까지는 환율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신청곡은 콜드플레이의 옐로우입니다. 콜드플레이의 옐로우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울푸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펄밤 청취자 여러분, 출퇴근 시간 오가며 유튜브로 펄밤 듣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소울푸드 편을 듣다가 나에게도 소울푸드가 있었나? 라는 생각과 함께 문득 스쳐가는 음식이 있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울푸드란 무릇 영혼을 울리는 음식,
추억이 담긴 음식을 뜻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은 먹지 않게 된 음식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크 소울푸드라고나 할까요? 저에게는 이러한 소울푸드가 감자튀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는 제가 20대 초반,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나도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대학교에서 보내주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무작정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교환학생으로 가게 된 곳은 프랑스의 작은 소도시 앙제라는 곳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학업에 큰 뜻이 있었다기보다는 긴 해외여행을 하는 느낌으로 가게 된 프랑스에서 저는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해외여행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저는 가난한 대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내린 결론은 학기 중 식비를 최대한 짜내어 방학 때 여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식비를 짜내려고 계획을 세우던 저는 집 앞 마트에서 냉동 감자튀김이 1kg에 4유로 정도 하는 것을 보고 구황작물로 유명한 감자튀김으로 식비 절감을 하기로 결정하고 냉동 감자튀김 10kg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감자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맛있게 후라이팬으로 감자튀김을 튀겨 먹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질려서 섭취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케찹, 마요네즈 등 소스를 바꿔보기도 하고 감자튀김을 전부 으깨서 해쉬 브라운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감자가 되고 감자가 제가 되는 물화일체의 경지에 이를 것 같았습니다.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은 저를 뽀떼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프랑스어로 감자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행에 필요한 얼마간의 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감자튀김을 먹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울푸드라기보다는 다크 소울푸드라고나 할까요? 그렇지만 직장인이 된 지금 가끔 교환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가난하지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가 생각나면 종종 사연 쓰겠습니다. 참고로 감자튀김은 케찹보다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 것이 더욱 맛있습니다. 신청곡은 더 도미노스의 60 Minute Man입니다. 감자. 유럽 감자 참 맛있더라고요. 제가 벨기에에 가서 그 벨지안 프라이라는 감자튀김을 먹어봤습니다. 그 감자튀김이 이제 프랑스랑 벨기에가 서로 자기 거라고 티격태격하는 걸로 또 유명하더라고요.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고 벨기에에서는 벨지안 프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벨기에에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고요. 미묘하게 한국 감자하고 맛이 달랐어요. 조금 더 포슬포슬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는 감자튀김을 바게트 사이에 껴서 마치 그 샌드위치 속처럼 해서 감자튀김을 껴서 무친 탄수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들어갈까 싶었는데 또 어떻게 먹어보니까 괜찮아가지고 그렇게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게. 한번 드셔보세요. 그 빵 사이에 감자튀김 넣어서 별미랍니다. 자, 신청해주신 더 도미노스의 60 Minute Man 듣겠습니다. 아우 감자튀김 먹고 싶어.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는 중학교 2학년. 한창 중2병이 휘몰아치며 자아의 혼란을 느끼던 시절의 일입니다. 당시에 네이버의 한 취미 카페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갑내기 남자아이 동그리가 있었습니다. 서로 소소하게 덧글을 달아주고 개인적인 연락도 하며 꽤 친해졌었는데 어느 날 동그리가 자신의 친구 펄떡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동그리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평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이 들기 전까지 동그리와 저는 서로 시시껄렁한 일상 얘기를 하며 지냈는데 펄떡이를 소개받고 난 뒤로 메시지 대화조차 멀티태스킹이 안 되던 저는 펄떡이에게 연락을 하느라 동그리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펄떡이를 소개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펄떡이가 저에게 고백을 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동그리도 펄떡이도 실제로는 본 적이 없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예? 얼굴도 본 적 없는 이성과 중딩이 사귄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꽤 위험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때는 약간 소꿉장난 같은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메시지로 보내준 사진이 참 잘생겼었어요. 사춘기 중2 소녀에게 랜선 너머의 잘생긴 소년의 고백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실제로 만나본 펄떡이는 사진보다 더 잘생겼었습니다. 펄떡이와 사귀면서 당연히 동그리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펄떡이에게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펄떡이는 제가 조금이라도 답장이 늦어지면 너무나도 서운해했습니다. 동그리와 연락하는 거냐며 질투하는 모습에 사실 조금 설레기도 했었습니다. 어린 맘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문제는 동그리와는 취미와 성향과 유머 코드가 비슷해서 서로 배려하지 않아도 대화가 화수분처럼 샘솟았었는데 펄떡이와는 미묘하게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펄떡이에게는 동그리의 안부를 묻는 것 외에 나 지금 밥 먹는 중, 나 지금 학원 가는 중 같은 행적 보고 같은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할 말은 없고 답장이 3분 이상 늦어지면 몹시 서운해하고 뭐라고 보내야 하는지 하루 종일 머리를 싸매며 고민해야 했고 노동과 같은 보고 메시지에 피로감이 너무 심해서 당시 공부나 교우 관계와 같은 일상생활과 연애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학교 학원의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답장을 못한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불편한 연락 사이에 펄떡이는 본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점점 깊고 다크해지면서 본인에게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불치병으로 지난해 하늘나라에 갔고 방금 그 친구의 납골당에 다녀오는 길이다. 그 친구 부모님은 나를 아직 아들같이 생각하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민의 마음으로 이 친구가 이래서 연락 집착이 좀 있었구나 이해를 하다가 아니 왜 과거의 연인 이야기를 지금 여자친구에게 하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도 중2병이 시게 와서 스스로가 만든 어떤 컨셉에 잡아먹혀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때는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노력했고 잘생긴 소년이 나를 좋아한다는데 이대로 헤어질 순 없어! 라며 이 이상한 관계를 약 3개월간 이어갔습니다. 데이트에서 펄떡이는 다정하고 섬세한 남자친구였고 그나마 핸드폰을 붙들고 하루 종일 연락을 안 해도 된다는 편안함은 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보드게임이나 방탈출 같은 놀이보다 쇼핑이나 공원 벤치에 앉아 멍 때리기를 좋아했던 펄떡이는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어려운 상대가 되어갔습니다. 좋아하는 과목도 저는 언어 영역과 미술, 그 친구는 수학과 과학,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도 저는 락과 팝과 애니송, 그 친구는 발라드와 뮤지컬 음악. 지금 생각해보니 앉아서 순전히 멍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대화 소재가 고갈되어서 점점 멍을 때리게 된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어리숙한 중2의 연애를 끝내는 건 생각보다 손쉬웠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향하면서 그날도 왜 3분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었냐는 질책에 너무 지쳐버렸던 저는 학원 버스에 오르기 전 통화로 헤어지자 한마디 남기고 폰을 껐습니다. 여태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 후회가 안 들었어요. 버스 의자에 앉아 애인과 헤어졌다는 아쉬움보다는 펄떡이에게 더 이상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기분에 묘한 해방감으로 생소함마저 느껴졌던 게 아직도 생생하네요. 학원이 끝나고 핸드폰을 켜니 부재중 전화만 수십 통의 메시지도 어마어마하게 와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불만사항을 하나하나 말해줘야 할까 아니면 너는 좋은 사람인데 내가 나쁜 년이다 라고 말해줘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학원 끝나고 저녁밥 먹고 나니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어 결국 답장을 못 해줬던 게 아직도 약간 미안함이 남아있네요. 그 뒤로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1년마다 한 번씩 언젠가의 새벽녘 잊을 수 없는 그 번호로 잘 지내니 같은 메시지를 받지만 굳이 차단도 답장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상상 속에서 저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철없던 시절 짧디 짧은 인연에게 아직까지도 넌지시 안부를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펄떡이가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친구도 저도 참 어렸으니까요.
아, 지금도 그 친구가 저에게 망한 사랑 사연의 주인공인지 연락의 괴인인지 헷갈리는 와중에 한 가지 아쉬운 건 펄떡이와 연애하다가 동그리에 대한 짝사랑을 유야무야 끝내버려 동그리마저도 연락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나왔다. 충고. 사춘기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고백하지 마시고 10몇 년밖에 안 산 인생 속에서 너무 많은 과거 이야기를 꾸며내지 마세요. 거짓말인 거 몰라서 가만히 듣고 있던 게 아닙니다. 잘생긴 남자애가 하는 말이니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춘기가 되었다고 해서 잘생기고 예쁜 얼굴에 홀랑 넘어가지 마세요. 눈 높아져서 주제도 모르고 잘생긴 사람만 찾다가 연애 못합니다. 아, 참고로 저는 지금 유부녀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럼 이만. 신청곡은 카피머신의 문득 부탁드립니다. 아, 노래가 엄청 짧군요. 한 3분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1분 30초짜리 노래여서 제가 급하게 다시 앉았습니다. 아, 잠깐 화장실 갔다 오려고 했는데.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정말 오랜만에 온 펄비 어천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어느덧 예비군 5년차인 27살 펄떡이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웹툰 작가인 주호민 작가님을 좋아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때는 2018년 1월 입대를 한 달 앞둔 저를 위해 당시 여자친구는 입대 전에 도움이 될 거라며 본인이 좋아하는 웹툰 작가인 주호민 작가님의 단행본 짬 1, 2권과 신과 함께 전권을 빌려주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저를 위한 마음은 너무나 감동이었지만 화려한 작화의 일본 만화에 심취해 있던 저에게 작가님의 만화는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이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었고 웹툰에 관심이 없는 저조차도 신과 함께는 우주 명작이라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은지라 가장 먼저 저승편을 집어 읽어보았습니다. 저승편 3권을 그 자리에서 후루룩 읽은 저는 정말 큰 감동과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담백한 작화로도 이만큼의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다니 웹툰에 대한 저의 선입견은 완전히 깨져버렸고 이후 주호민 작가님을 비롯한 다른 한국 웹툰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은 이승편과 신화편, 짬 2권은 천천히 음미하고 싶은 마음에 여자친구에게 이승편을 반납하며 남은 책들은 첫 휴가 때 마저 읽고 돌려주겠다는 기약을 한 채 2018년 2월 저는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첫 휴가를 한 달 앞둔 일병 2호봉, 저는 전화로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고 남은 단행본들은 자연스럽게 저의 이별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승편도 느껴볼걸. 그 이후 무한동력부터 빙탕우루까지 주호민 작가님이 그린 작품들은 전부 찾아보고 펄밤의 사연까지 쓸 정도로 팬이 되었네요. 당시에는 너무 미웠지만 지금은 저를 호민의 세계로 인도해준 그 친구에게 감사를 전하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신청곡은 제 입대곡인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입니다. 그 전화로 이별을 통보받았잖아요, 군대에서. 근데 내가 옛날부터 군대에서 또 휴대폰 쓰게 해야 된다고 내가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 덕분에 휴대폰으로 이별 죄송합니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듣겠습니다. 그 입대곡이시라고 하는데 채팅창에서는 서로 입대곡이 뭔지 지금 이야기꽃이 피었군요. 제 입대곡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가 훈련소에서 잠깐 의무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독감에 걸려서. 그때 병상에 누워있을 때 무한 반복되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몽롱한 와중에. 그 장나라님의 노래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래도 힘든가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나요. 아마도 사랑이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 노래가 계속 울려 퍼져가지고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와 동갑입니다. 장나라님이 참고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집에서 열심히 일하며 펄밤을 몇 번씩 돌려듣는 24살 펄떡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펄밤을 들으며 생활을 하던 중 갑자기 신기했던 일이 떠올라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때는 2017년 제가 고1을 재학 중인 때였다지요. 저는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하던 그냥 학생 87 정도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냥 평소와 다름없던 오전과 3교시쯤, 그냥 평소와 다름없던 오전에 3교시쯤 약간의 피곤함이 저를 잠으로 이끌었습니다. 피곤함을 피하지 못한 저는 선생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지요. 그때 저는 아주 기이한 꿈을 꿨습니다. 며칠 전 가족회의를 걸쳐 데려온 강아지가 저에게 달려오는 꿈이었습니다. 강아지의 이름은 둥둥. 제가 사랑하는 둥둥이와 꿈속에서 산책을 하고 뛰어놀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와중 둥둥이가 갑자기 낑낑거리며 사라져버렸지 뭡니까? 저는 불안했고 찾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둥둥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꿈속에서 사라진 둥둥이를 찾던 와중 선생님의 딱밤과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꿈에서 깨어나고 머쓱하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수업을 듣던 와중 그날따라 갑자기, 정말 갑자기 조퇴를 하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부로 저는 어딘가 아팠습니다.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니, 아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세뇌시키고 3교시가 끝난 후 담임선생님께 가서 몸이 안 좋아서 조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저에게 큰 기대가 없으셨는지 별말 없이 그냥 조퇴를 시켜주셨지요. 뭔가 마음이 아팠지만 기분 좋게 가방을 싸서 친구들에게 미소를 날리며 둥둥이를 보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으로 들어가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연기가 가득했고 탄 냄새가 가득했던 겁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중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많은 연기가 집 안에 가득했고 부엌에선 냄비가 타고 있었지요. 둥둥이는 멀뚱하게 거실 한가운데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바로 가스불을 끄고 집의 창문을 모두 연 후에 둥둥이를 빠르게 데리고 밖으로 나와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물을 올려두고 가벼운 일이 생겨 잠깐 나온 사이에 좀 더 밖에 있어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고 물을 올려두신 걸 깜빡해버리신 겁니다. 둥둥이는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고 다행히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때서야 저는 생색을 내며 농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고 마음대로 조퇴를 했지만 그게 없었더라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농담 아님 농담을 말이죠. 지금이야 엄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하고 장난을 치지만 그때 제가 꿨던 꿈이 아니었다면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을 걸 생각하니 가끔은 소름이 돋고 둥둥이에게 더욱 미안해집니다. 지금 저는 서울로 상경해 본가에 있는 둥둥이를 자주는 못 보지만 항상 사랑하고 생각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둥둥아 사랑한다. 신청곡은 크러쉬의 잘자 부탁드리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이거는. 와 이거 진짜 이런 게 있나 봐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아무튼 뭔가 있음. 정말 다행입니다. 둥둥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크러쉬의 잘자였습니다. 자이언티 님이 피처링을 했군요.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펄떡이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저에게도 첫사랑이 찾아왔고 그 대상은 옆반 호미였습니다. 호미는 TTL 소녀 이문경님을 닮은 외모로 남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1, 2학년 때는 호미와는 같은 반이 된 적도 없을 뿐더러 호미네 교실과는 층이 달라 실상 마주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땐 친구들과 농구에 미쳐 있었던 터라 여학생들에게 딱히 관심 없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3학년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호미가 바로 옆반에 배정되었습니다. 옆반 병건이에게 놀러갔다가 본 호미는 저에게 첫사랑으로 다가왔고 저는 그 순간부터 호미를 짝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병건이는 저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불알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건이를 만나러 가는 핑계로 쉬는 시간마다 호미를 보러 옆반에 갔지만 어째 말 한마디 건네보지도 못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mp3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미가 저희 반에 들어왔습니다. 누구 만나러 왔나 하고 저는 호미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호미는 곧장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호미는 저에게 너 mp3로 뭐 들어? 나도 같이 들어도 돼?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같이 들어도 돼. 라고 허둥대는 저에게 호미는 웃으며 제 이어폰 한쪽과 mp3를 가져가서는 너도 이 가수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신기하다. 라고 하며 말을 걸었고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당황하며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렇게 음악을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호미는 자기는 mp3가 없다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종종 저를 찾아와 같이 음악을 듣거나 mp3를 빌려가기도 하였고 그렇게 저희는 조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mp3에 호미가 좋아할 만한 곡을 업데이트하기도 하고 호미에 대한 제 마음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다가오는 빼빼로데이에 용기를 내어 호미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예쁘게 포장된 빼빼로를 사서 책가방을 다 비우고 빼빼로만 넣어 등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에 오니 호미에게 빼빼로를 전해줄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날 3교시는 음악 시간이라 쉬는 시간에 음악실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문단속을 하는 주번에게 내가 하겠다고 먼저 가라고 한 뒤 친구들이 모두 나가고 나서 옆반 호미에게 갔습니다. 저기 호미야, 잠깐만 우리 반으로 갈 수 있을까? 좀 있으면 종 치는데 왜? 아니 잠깐이면 돼. 호미는 흔쾌히 저희 반으로 오게 되었고 저는 드디어 호미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호미를 위해 준비한 빼빼로를 꺼내고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빼빼로 데이잖아. 이거 너 주고 싶어서 샀어. 라고 말하며 빼빼로를 호미에게 주었습니다. 호미는 처음에는 많이 당황해 하였지만 금세 웃으며 뭐야 이거 주려고 부른 거야? 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어색해 하던 와중에 쉬는 시간이 끝났다는 종이 울리고 저는 막상 너 좋아한다는 말은 못한 채 호미는 자기네 반으로 저는 음악실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쪽 문이 열리면서 저희 반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저기 벌떡이랑 호미랑 뭐하냐? 야 저 빼빼로 아니냐? 벌떡이 고백하냐? 그렇습니다. 그날은 음악 선생님이 개인 사정으로 학교에 오지 않으셔서 음악실로 이동하지 않고 저희 반에서 자습을 해야 했었는데 전달이 늦어서 학생들이 우르르 음악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저희 둘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 시작했고 많이 당황한 호미는 후다닥 자기 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다음 쉬는 시간에 호미네 반에 가서 야! 벌떡이가 호미한테 고백했대! 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저희 반과 호미네 반은 난리가 났습니다. 고백 사태 때문이었을까요? 호미와는 그 이후에 전처럼 친하게 지내질 못하게 되었고 제대로 고백도 못해보고 제 첫사랑은 망할 사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신청곡은 당시 유행했던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OST였던 박효신의 눈의 꽃 신청드립니다. 아쉬운데요. 친구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줬는데 왜 친구들의 염원을 무시했어요? 왜요? 눈의 꽃 듣겠습니다. 박효신의 눈의 꽃이었습니다. 그 리마스터 버전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틀었는데 저는 당연히 음질이 리마스터였는 줄 알았는데 뮤직비디오 화질 리마스터 버전이었군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여자의 비명소리가 나왔는데요. 깜짝 놀라셨을 청취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좀 무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번에 구두빵 아저씨와의 피자빵 사연을 올렸던 펄떡이입니다. 사연을 들었던 게 계기가 되어 다시 아저씨와 저녁도 먹고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 펄떡이 분들과 주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저번 사연에 이어 구두빵 아저씨와 동네 불량배들을 물리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사실 직접 물리치진 않았고 불량배 형들의 근거지를 없애버린 일이긴 했지만 한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일진 형 누나들이 꽤나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동네 골목에 혼자 나가는 것은 나의 돈을 형님들의 여흥에 기부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다가 제가 5학년이 되던 시절 동네 방범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시 중학교 형들은 2개의 분파와 파벌이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두 파벌의 크기가 비슷한 까닭에 꽤나 오랫동안 경쟁이 이어졌고, 그러다 A파의 일진 여자친구와 B파의 일진 여자친구가 싸움이 붙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것을 계기로 11월 추운 겨울밤 패거리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도 동네 주민들의 재빠른 신고로 누구 하나 크게 다치는 일은 없었지만 당시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었고 방학이라 선생님들도 적게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동네 방범대를 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네 방범대가 꾸려졌지만 부모님들이 퇴근한 뒤에나 한두 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구조였고, 부모님들의 퇴근은 항상 6시 이후였기에 아직 저희의 주머니는 형님들의 무이자 대출 금고나 다름이 없었죠. 그때 저희 동네에는 톨게이트라는 별명을 가진 골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가 옆에 나 있던 그 어두운 골목은 문구점이나 구멍가게를 가던 학생들을 습격하는 일진 형 누나들의 근거지였습니다. 그 골목이 톨게이트라고 불린 이유는 바로 학원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안전한 길로 돌아가더라도 학원에 늦은 날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골목을 지나가야 했고, 운이 좋아 형들이 없으면 무료로 지나갔고, 운이 없으면 학원 끝나고 먹을 라면값 1,000원을 톨비로 뜯기곤 했죠. 당시 구두방 아저씨는 꽤나 열심히 동네 방범대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구두방 홍보도 할 겸 남는 시간도 때울 겸 참여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제가 동네 학원 교재를 살 10,000원을 뜯기자 아저씨는 그들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전 한평 남짓되는 구두방에 앉아 톨게이트 폐쇄 대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작전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그 골목으로 가면 아저씨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 아저씨와 함께 나타나 절 구해준 뒤 경찰 아저씨가 골목의 위험성을 동사무소에 직접 알려 그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계획 당일 저는 혼자 가는 게 좀 무서워서 친구 한 명을 떡꼬치로 꼬셔서 그 톨게이트 골목으로 1,000원을 꼬나쥐고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 귀걸이를 한 무서운 형님이 여자친구분과 담배를 피고 있었고 1,000원을 헌납하자 구두방 아저씨와 경찰 아저씨가 상당히 어색한 연기를 하시며 들어왔습니다. 이 골목은 정말 어둡네요. 그러네요. 저게 뭐지? 너희들 담배 피는 거냐? 어린아이가 느끼기에도 정말 어색한 연기였지만 담배를 피고 있던 형 누님은 그런 것 따윈 별로 신경 쓰였던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피던 담배를 즉시 내던지며 도망갔고 저와 친구는 신나서 방방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그 이후 그 골목에는 CCTV가 달린 커다란 가로등이 새로 설치되었고 그 후로는 일진 문화도 많이 줄어들어 골목에는 더 이상 무서운 형님들이 남지 않았네요. 그 뒤로 저와 그 친구는 학교에서 영웅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태생이 쫄보인 저는 형들이 혹시라도 보복할까봐 고등학교 때까지 근질근질한 입을 다물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아저씨와 함께했던 이야기는 끝입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동네 방범대 아주머니들도 그 골목의 위험성을 알고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도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경찰 아저씨가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다고 호들갑을 엄청 떨어주신 덕분에 CCTV가 달린 커다란 가로등이 생겼다고 하네요. 임무를 하면서 마치 미션 임파서블의 탐 크루즈가 된 것 같은 느낌에 너무 두근두근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신 아저씨와 경찰 아저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저씨도 참 심심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꽤나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뒤죽박죽해서 글도 뒤죽박죽 죄송합니다. 항상 멋진 목소리로 잘 읽어주는 쭈퍼리랑 재밌는 댓글 달아주는 펄떡이들 고마워잉 알라뷰. 신청곡은 아저씨의 18번이었던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야, 그 골목, 그런 골목 있었죠. 참 좋은 일 하셨네요, 진짜.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였습니다. 코나는 지금 뭐 할까요? 전기차가 되어버렸을지도?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제가 갓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때의 일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근로사업에 참여해 교내 도서관에서 일하며 용돈을 벌었는데요. 도서관의 업무는 책 대여, 반납 말고도 오래된 책을 정리한다던가 매주 새롭게 들어오는 책을 서가에 꽂아 넣는다던가 하는 일들이 많아 다른 근로 업무보다 빡센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근로생들과 함께 일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근로생들 내에서 구애 행위는 생각보다 빈번했습니다. 저 또한 도서관에서 근무하며 만나버렸습니다. 제 마음을 빼앗아간 그 녀석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녀석은 준수한 외모는 아니었지만 꽤나 친절하고 예의 바른 편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갓 군대를 졸업하고 온 복학생이었는데요. 몇 살 아래인 저에게도 친해지기 전 며칠간은 존댓말을 하며 예의를 지키더군요. 제 이상형이 마침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지라. 근데 왜 오빠한테 그 녀석이라고 죄송합니다. 일단 그 녀석이 점점 궁금해졌고 저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날이 아니어도 그 녀석을 보기 위해 괜시리 책을 빌리고 공간 시간에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하며 오며 가며 그 녀석과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그 녀석을 향한 제 호기심은 어느덧 호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도서관 업무는 다른 근로생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 무리를 지어서 움직였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저와 그 녀석 그리고 선배 언니, 도서관 근로생들 중에 제일 예뻐서 예쁜 언니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선배 이렇게 4명이서 일하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는 언니 오빠들과 친해져 근로가 아닌 날 모여서 놀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근로생의 제안으로 도서관 근로생들끼리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저와 다른 선배는 도서관에서 근무 후 회식 자리로 향했고 이쁜 언니와 그 녀석은 근무날이 아니라 따로 만나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약속 장소에는 도서관 근무를 하며 몇 번 인사했던 4학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갑자기 저를 화장실로 부르더군요. 저는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궁금한 마음, 떨리는 마음 반반으로 그 선배 뒤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술집 화장실은 문을 열면 바로 세면대와 변기가 있는 구조였는데요. 제가 변기 앞에 서고 그 선배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제게 말하더군요. 펄순아, 지금 이 회식 자리 그 녀석이랑 이쁜 언니랑 이어주려고 만든 거야. 그 녀석이 나한테 부탁하더라고. 이쁜 언니랑 잘 되게 해달라고. 순간 띵! 하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녀석을 좋아한다는 마음을 잘 알아채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의 그 녀석을 향한 제 마음이 짝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술집 화장실 변기 앞에서요. 그치만 전 차마 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용기도 없었을 뿐더러 그 녀석이 이쁜 언니가 좋아서 잘 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머 그렇군요. 저도 이쁜 언니랑 그 녀석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답한 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4학년 언니와 이야기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오니 이쁜 언니와 그 녀석이 도착했더군요. 이쁜 언니도 저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펄순아, 이거 그 녀석이 준 거야. 너랑 나눠 먹으려고. 라고 이야기하며 숙취 해소 환 절반을 제 손에 덜어주었습니다. 그 녀석은 이쁜 언니에게 숙취 해소 환까지 주며 그 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더라고요. 씁쓸하게 숙취 해소 환을 입안으로 털어놓고는 왁자지껄한 술자리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히려 좋았을지 모릅니다. 다음날 마음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그 녀석 얼굴을 보니 콩깍지가 벗겨지더라고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이쁜 언니와 그 녀석이 잘 되길 바랐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쁜 언니는 그 녀석에게 마음이 없었더군요. 결국 그렇게 함께 일했던 우리 네 사람은 뿔뿔이 흩어졌고 제 가슴속에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졸업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대학교 근처를 가기도 하는데요. 그 술집 앞을 지나면 그때 맡았던 화장실의 나프탈렌 냄새가 코끝을 알싸하게 스칩니다. 약간의 수치심과 함께요. 그래도 지나고 보면 그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네요. 어쩌면 그분들 중 한 분이 이 사연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안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듣고 나서도 모른 척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청곡은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부탁드립니다. 야, 오늘은 팝송으로 시작해서 90년대 가요로 가는 느낌이군요. 어느덧 사연을 읽고 노래를 듣다 보니 새해가 10분 남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마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군요. 이 사연까지 읽고 새해를 맞도록 하죠. 열정 사연입니다. 마지막은. 쭈아 쭈디의 펠밤과 함께 일상생활을 보내는 게 행복한 청자입니다. 매번 사연들과 함께 웃고 화내고 울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쓰고자 하는 사연은 열정 사연입니다. 무슨 열정이냐면 저는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흔히들 ENTP의 특징처럼 무엇이든 꼬투리 잡고 말싸움하는 걸 즐기는 사람인가 봐 하고 오해하지만 제가 토론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1년 동안 지옥 같은 재수 생활을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스스로가 심각한 무대 공포증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면서 꽉 눌린 목소리만 겨우 나오더라고요. 재수 생활 동안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낸 날이 많았던지라 아무래도 그 영향이 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개찐따가 될 수는 없는 법. 앞으로 남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할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반드시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길로 학교 중앙 토론 동아리에 덜컥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토론은 고사하고 입을 떼기조차 힘겨워서 괜히 들어왔나 많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알아가고 특히 정말 토론을 좋아하고 또 잘하는 선배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참여하게 되면서 점차 토론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또 즐기게 되었습니다. 제 일생일대 토론 지옥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국대회에서 4강을 2회 이상 진출하면 심사위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되면 동아리 세션의 평가자가 되어 참가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후배들의 토론을 보러 동아리 세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심사위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크진 않았는데 동아리 선배들이 말버릇처럼 펄떡아 너는 심사위원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에 정신이 점차 홀리더라고요. 그렇게 친한 선배와 함께 대학 생활의 대부분을 토론 대회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심사위원 자격을 얻는 데까지 자그마치 4년이 걸렸네요. 밤을 꼴딱 새서 토론 준비하고 바로 다음날에 전공시험을 치러 갔던 지난날을 회고해보면 정말 제 열정을 불태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오래 걸렸던지라 사실 포기하고 싶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도 했는데 학교 졸업하기 전에 목표를 이룰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히 무대 공포증도 많이 이겨내서 이제는 염소 목소리도 안 내고 발표할 때마다 발음이 좋다며 칭찬을 받기도 해요. 아, 제가 무슨 언론이나 정치 전공이냐고요? 아니요, 공대생인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토론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4년간 토론에 목숨 바친 덕분에 제 학점은 밑바닥을 기고 있네요. 어쩌면 괴인 사연에 적합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열정을 외쳤던 지난날이 뿌듯해 열정 사연으로 올려봅니다. 대학 시절 가장 크게 삼았던 별거 없는 목표를 이룬지라 이제 다시 열정을 찾을 무언가가 있을까 괜한 걱정도 했지만 정신 차리고 재수강이나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청곡은 항상 토론 대회를 같이 나가줬던 진정한 토론 괴인 선배가 좋아했던 조연아의 줄게 신청합니다. 부쩍 날씨가 추워졌네요. 소복하게 쌓인 눈만큼이나 사랑이 가득한 연말 보내시길 기원하며 쭈디와 쭈청자들 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토론을 침펄 토론으로 시작했습니다. 평생 토론을 안 하다가 처음 해본 토론이 침펄 토론이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토론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요즘에 저의 호기심을 자극한 녀석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AI입니다. 요즘에 챗 GPT 또는 구글 제미나이와 재미있는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둘을 소개팅을 시켜보기도 했는데요. 생각보다 재미있는 결과가 도출이 돼서 새해에는 이 AI를 가지고 노는 거를 좀 더 메인 컨텐츠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침펄 토론에서 했던 사자 대 호랑이, 여름 대 겨울, 딱딱한 복숭아 대 물렁한 복숭아, 이런 거를 챗 GPT와 제미나이를 통해서 토론을 시켜보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신청곡 조연아의 줄게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새해까지 1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채팅창에 새해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왠지 모르지만 한번 써보세요.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카운트다운입니다. 9, 8, 7, 6, 5, 4, 3, 2, 1. 하피 뉴 이어!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됐습니다. 2025년입니다. 자, 이거 참 희한하네요, 기분이. 그냥 똑같이 앉아있는데 왜 뭔가 바뀐 것 같은 느낌 들지? 저는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번데기 깨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본인에게도 수고했다고 한마디씩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네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년이 아니죠. 이제 올해에는 좋은 일들만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원합니다. 많이 빌어주십시오. 서로에게 행운을 빌어주면서 오늘의 마지막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이게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